상하이의 한복판. 당신은 따끈한 샤오롱바오를 한 손에 들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가게 주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흘깃거립니다. 마치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유물을 꺼낸 사람처럼 말이죠. 여기 중국에서 현금은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적응자라는 낙인에 가깝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14억 인구의 나라에서 어떻게 현금이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이면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통제 시스템, 디지털 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텅 비게 되는 날, 정말로 사라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에선 이제 현금을 받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베이징의 5성급 호텔에서조차 현금 결제를 거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노점상 할머니의 옥수수 한 자루부터 아이의 세뱃돈, 심지어 길거리 구걸까지 모든 것이 QR코드로 이루어집니다. 신용카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신용카드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은 단 두 개의 앱,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제 시스템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뀐 겁니다. 친구에게 돈을 보내고, 공과금을 내고, 병원 예약을 하고, 택시를 부르는 모든 일상생활이 이 두 앱을 통해 이루어지죠. 편리함.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편리함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변화는 정부의 계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비효율적인 중국의 국영은행 시스템에 대한 반발에서 태어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고 돈을 보내는 일은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바로 이 빈틈을 파고든 것이 마윈의 알리바바였습니다. 처음엔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의 거래를 보증해주는 에스크로 서비스로 시작한 알리페이는 곧 중국인들의 금융생활 자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몇 초 만에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텐센트의 위챗페이까지 가세하면서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를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이 왜 민간 기업이 국가의 결제 시스템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들조차 이 변화의 속도를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것이 14억 인구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거래 기록, 모든 소비 패턴, 모든 이동 경로가 민간 기업의 서버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심지어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까지 추적이 가능해진 겁니다. 정부는 이 데이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정부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끔찍한 괴물, 사회신용 시스템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사회신용 시스템은 모든 시민의 행동을 점수화하여 등급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대출 연체 같은 부정적인 행동은 물론 정부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책을 사거나 반정부적인 인사를 만나는 것까지도 점수를 깎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 소스 중 하나가 바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결제 기록입니다. 당신의 소비 습관이 당신의 사회적 등급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점수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행기 표나 고속철도 예매가 금지되고 자녀의 좋은 학교 입학이 제한되며 심지어 대출이나 취업까지 막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용평가가 아닙니다. 디지털 족쇄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간 기업의 서버를 거치는 것조차 성에 차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최후의 병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위안화, 즉 ECNY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알리페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으로 오해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알리페이가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대신 결제해주는 중개인이라면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인민은행, 즉 중앙은행이 당신의 디지털 지갑에 직접 발행해주는 현금 그 자체입니다.
중개인이 사라진 겁니다. 모든 거래가 중앙은행의 서버에 직접 기록됩니다. 익명성은 제로, 프라이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융통제 도구의 탄생입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부가 당신에게 지급한 돈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면서 한 달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저축은 불가능합니다. 강제적인 소비만이 있을 뿐이죠. 더 나아가 돈의 용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은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프로그래밍하면 당신은 그 돈으로 술을 사거나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고 특정 인물에게는 송금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 기술이 반체제 인사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정부가 어떤 사람을 문제 인물로 지정하면 그의 디지털 지갑을 클릭 한 번으로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버스를 탈 수도, 밥을 사 먹을 수도, 집세를 낼 수도 없습니다. 모든 금융 활동이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가서 물리적으로 계좌를 동결해야 했지만 이제는 중앙은행 서버에서 코드 몇 줄만 바꾸면 끝입니다. 이것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며 14억 인민의 복종을 강요하는 가장 효율적인 디지털 채찍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야망은 단지 내부 통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 패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비대칭 무기입니다. 현재 국제무역 결제는 대부분 스위프트라는 국제은행 간통신협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스위프트망은 사실상 미국이 통제하고 있죠. 미국이 이란이나 북한 같은 국가를 제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스위프트망에서 퇴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위안화는 스위프트망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국가는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을 통해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국민들의 소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회 신용 시스템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며 디지털 위안화가 그 평가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내리는 완벽한 통제 시스템. 이것이 바로 중국이 꿈꾸는 디지털 독재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모든 금융 기록, 모든 온라인 활동, 모든 이동 경로가 국가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국가는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욕망, 당신의 불만까지도 예측하고 통제하려 들 겁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는 더 이상 허구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묵인합니다. 왜일까요? 압도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소매치기를 걱정할 필요도, 위조 지폐를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빠릅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이 부패를 막고 탈세를 방지하며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얻는 대가로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조금씩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익명성입니다. 현금은 익명입니다. 내가 빵집에서 현금으로 빵을 사면 그 거래 기록은 나와 빵집 주인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가가 나의 소소한 소비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수 없죠. 이 익명성은 자유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자금을 모으거나 내부 고발자를 지원하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남몰래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는 현금의 익명성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되고 국가에 의해 감시된다면 이러한 자율적인 시민 활동의 영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떳떳하다면 감시당해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부패했을 때 그 떳떳함의 기준은 권력자가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중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천만에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이미 이 크로나를 실험하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CBDC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처럼 극단적인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한번 열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권력의 의도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탈세 방지, 테러 자금 차단과 같은 명분으로 시작되겠지만 그 감시의 범위는 점차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 발전의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기술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라는 핵심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거래 데이터는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것인가? 국가의 데이터 접근 권한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과 같은 디지털 감시 사회로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런 흐름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미약합니다. 디지털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점점 더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기차표 한 장 살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죠. 일부러 현금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또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기 일쑤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현금 수취 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쓰나미 앞에서 낡고 불편한 현금을 지키려는 이들의 몸짓은 외로운 저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정부가 이 시스템을 포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립니다. 14억 인구의 모든 금융거래 데이터는 그 어떤 유전보다도 가치 있는 자원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정부는 경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불안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 예측 치안 시스템 등 중국이 자랑하는 첨단 AI 기술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국민을 통제하는 동시에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 프라이버시는 국가 발전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희생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만약 당신이 이용하는 은행이 당신의 소비 습관을 분석해서 사회적 책임 점수를 매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 달에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사 먹었거나 비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당신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상상이라고요. 이미 서구권의 일부 금융기관들은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개인에게도 유사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이 국가주도의 노골적인 통제라면 서구의 방식은 시장 논리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 아래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의 핵심 철학은 탈중앙화입니다. 정부나 중앙은행 같은 중앙관리기관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거래를 기록하고 검증하는 방식이죠. 누구도 당신의 거래를 마음대로 막거나 지갑을 동결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시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신들의 통제 시스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암호화폐 역시 가격 변동성, 느린 처리 속도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화된 권력에 대한 유일한 기술적 대항마라는 점에서 그 존재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의 지갑을 온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안에 든 현금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지갑의 시대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디지털 지갑은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에 혹은 국가의 서버에 저장된 숫자에 불과하며 그들은 언제든 그 숫자에 접근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변화를 넘어 소유와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흔들리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다시 처음의 상하이로 돌아가 봅시다. 현금을 내밀다 핀잔을 들었던 그 여행객. 그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현금을 다시 집어넣고 스마트폰을 꺼내 관광객용 알리페이를 설정하기 위해 낑낑댔을 겁니다.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개인은 무력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우리는 그 사회의 규칙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현금 없는 사회는 우리에게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과 고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현금을 쓰면 사회 부적응자 취급을 받는 이유는 단지 결제 방식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설계한 거대한 디지털 통제 시스템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14억 인구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디지털 독재의 야망 속에서 낡은 지폐 한 장은 마지막 남은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위해 어디까지 프라이버시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술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지갑에 든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 우리가 정말로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